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론편 4강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부 강의 영상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 비문학 지문 읽는 법 강의를 진행을 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지지는 않아요.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영상을 혼자서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 좀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 1부,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나 놓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바탕을 까는 이야기를 주로 드렸다면 오늘은 키워드를 잡는 방법,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오시던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익숙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좀 무작정 그냥 막 하고 계시던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좀 키워드를 잡으실 때 좀 염두를 해두면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키워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키워드 잡아봐라, 문단에서 키워드를 잡아봐라 라고 하면 되게 무작정 그냥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막 체킹을 하고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뭐 세모 별표,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별로 키워드를 세팅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별로 중요도가 이제 좀 나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좀 한번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A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A랑 B는 다음에 관계를 가지고, B에서 갈라져서 C와 D,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관계를 가진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A입니다.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 1순위 키워드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중요도, 요 친구입니다. 요 2순위입니다. B입니다. B.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간 다음에 그쵸? B에서 방향성이 변하죠. 그쵸? 여기서는 이제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갈라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어쨌든 뭔가 기존의 방향성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지점,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순위 키워드는 C와 D입니다. 이게 이제 3순위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실 때는 시작점과 변곡점 그리고 결과점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키워드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직접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 위주로 주로 하셔야 된다? 1, 2순위 위주로 키워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대부분 키워드를 잡으라 라고 하면 1, 2순위를 잘 못 잡아요. 못 잡고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 하하하 3순위 키워드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 3순위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3순위 키워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무방한 그런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잡으실 거면 3순위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1, 2순위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간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보이시겠지만 요런 구도가요.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핵심 문장 잡는 거랑 좀 비슷해요. 보이세요? 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다가 변곡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그래서 핵심 문장을 잡는 방식이 사실은 그대로 키워드를 세팅하는 방식에도 이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실 때 시작점과 변곡점 위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논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논리의 본질은 뭐냐면 논리의 본질 혹은 뭐 글의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이라는 거는 선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선형 구조가 쌓이면 비선형 구조가 만들어져요. 뭐 이제 뭐 데이터 정리를 하시거나 이쪽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작은 선형 구조들이 겹치고 조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막 엄밀하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필요한 것만 씁시다. 논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선형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정한 방향성으로 쭉 뻗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논리라는 거는. 사실 글이 딱 그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글은 어떻습니까? 글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자로 쓰죠. 쭉 늘어서 씁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글은.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혹은 글 자체가 선형의 구조를 본질상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그 글 속에서, 문장 속에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꼽고 싶다. 체크를 해서 뭔가 도식화하고 싶다. 그러면 선형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 키워드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뻗어가느냐. 방향성입니다. 시작해서 방향을 잡아서 쭉 뻗어가는 거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어떤 지점에서 꺾이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변곡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꺾일 수 있으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는요, 솔직히 선형 구조에서 결과라는 거는 본질상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앞에 이 시작점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곡점에 비해서는 그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면 결국 도착하는 게 뭐예요?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요. 뭐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작점과 변곡점의 키워드 잡는 데 중요하다 이것만 잡으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다시 드리면 키워드를 잡으실 때는 그냥 무작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논리라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 선형 구조를 본질상 그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으실 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요걸 체크하는 게 1순위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 그것이 도달하는 마지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점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을 때는 어쨌든 1순위, 2순위, 3순위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말이고, 1, 2, 3순위를 잡는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다? 1, 2순위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래요. 사례를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2017학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여기에서 변곡점 보기 좋은 지문이 하나 있는데, 반추위 지문이 있습니다. 반추위 미생물에 대한 지문 중에서도 하나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부터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저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누가 봐도 F가 시작점이죠. 그렇죠? 이게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되게 애를 써요. 키워드도 막 잡고 막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쭉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면 큰 변화, 그러니까 방향성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들, 변곡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물론 잡고자 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자, 딱 봐도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변화의 어떤 주요한 꼭지가 되겠죠. 그냥 쭉 살다가 그쵸 5.8 이하가 될 때 뭔가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변화의 꼭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 이 사멸하는 단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결과점이 되겠죠. 정리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보시면 F가 시작해서 뭐요? 5.8 이하로 떨어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A, B, C 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생물학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읽을 때 여기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큰 흐름을 딱 잡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F라는 친구가 중성에서부터 아마 중성이 뒤 앞에 나옵니다. 사실 앞에 여기에 pH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읽어서 아마 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중성이 7.0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보이죠. 잘 보세요. F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살다가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존재한다는 거는 pH가 7.0일 때부터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5.8을 기점으로 사멸한다는 말은 요 사이에서 F는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다가 죽어간다는 거죠. 이걸 기점으로 딱 죽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막 체크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F는 이 과정에서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 짜잘짜잘한 부분들에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쵸? 근데 솔직히 그 방향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별로 좋지 않고, 그 결과도 명확하게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어, 비문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큰 흐름을 잡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냥 무작정 막 이런 부분들 막 이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점을 잡고 변곡점을 잡고 결과점을 잡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선형으로. 그쵸? 선형이잖아요. 그쵸? 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연결시키더라도 뭐예요? 중간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잡을 때 막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들 막 중간 과정 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점과 변곡점과 결과점을 잡아서 연결시키면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려요.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키워드를 너무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되게 많이 잡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안 잡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많이 잡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 문단에서 키워드,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문단 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문단은 뭐예요? 논리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논리의 단위가 2-3개 이상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 그거는 되게 복잡한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박사급들이 논문을 쓸 때에도 한 문단 안에 2-3개 이상의 키워드를 잘 넣지 않아요. 물론 2-3개 이상의 키워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2-3개 이상의 키워드를 잘 넣지 않아요. 왜? 한 문단, 그러니까 논리의 한 단위에 2-3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순간 그 문단은 생각보다 되게 지저분한 논리의 단위가 돼버려요. 글쓰기에서 애초에 그래요. 그래서 박사급들이 논문을 쓸 때에도 한 문단 안에 3개 이상의 키워드를 잘 안 넣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박사급들이 논문을 쓸 때에도 대체로 그렇게 쓰는데, 어, 고등학교 수준의 비문학 지문에서 3개 이상의 키워드를 잘 넣겠어요? 잘 안 넣어요. 잘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 문단을 정리를 할 때 너무 많은 키워드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실력들이 한 번에 막 2-3개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닐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한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다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보세요. 최대한 많이 잡아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잡아본 뒤에 뭘 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묶음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묶음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논리 블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몇 개의 논리 블럭이 나올까요? 묶음을 이렇게 막 묶다 보면 결국 2개에서 3개의 묶음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묶음을 대표하는 1순위 키워드 혹은 2순위 키워드를 뽑아내보면 결과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어요? 2-3개 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잡아보고, 그렇게 잡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놓고 뭐 해보는 거예요? 묶어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보고, 묶어보고, 묶어보고. 그럼 그 묶음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키워드들을 뭐 해서 뽑아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문단에 2개에서 3개의 키워드가 그냥 나올 겁니다. 아까 했던 걸로 한번 다시 볼까요? 보세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잡은 F는 5.8 이하로 떨어져서 사멸한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묶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F라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F랑 좀 다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나오겠죠?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S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가 될 때 이렇게 잡아야겠죠.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또 나오네요. 그렇죠?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5.5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이렇게가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논리 블럭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많이 잡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묶음을 하고 묶음의 대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S가 되겠죠. 정리됐어요? 이런 식으로 묶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약간 파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실전하면서 같이 봅시다. 뭐 정리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개론 강의니까 이론적인 부분들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결국에는 다 실전에서 다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다 이 이론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어렵고 일단 요 정도 기준이 있다는 거. 예. 수능 기출을 쭉 분석을 해보면 2-3개 이상 나오는 게 크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을 때 너무 많이 밑줄을 치거나 너무 많이 동그라미를 치거나 뭐 고르고 있다. 그러면 좀 피드백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 내에 비문학 지문을 푸는 게 불가능해요. 정말로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게 약간 욕심 있는 친구들이 모든 이 문장과 키워드에 밑줄을 쳐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정리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읽은 지문을 그래, 운이 좋아서 다 맞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2개, 3개 지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큰 방향은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잡으실 때 뭘 하셔야 된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는 1순위와 2순위 키워드 위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잡으실 때 한 문단에서는 2-3개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부터 2-3개만 딱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잡아보고 그거를 이제 묶어서 그쵸? 논리 블록으로 묶어서 2-3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무엇이 중요한 키워드고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간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응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라면 여기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수는 아니고 하면 좋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결국에는 키워드와 키워드의 관계도 어느 정도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형 구조로 이 뭔가를 정리해내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이제 데이터 정리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거의 뭐 80%, 90%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로직 트리라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로직 트리가 선형 구조를 이제 어떻게 형성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직 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잡으시는 거고요. 2개, 3개 잡으시는 거예요. 2-3개 잡으시는 거고 2-3개 잡으시는 거고 언급이 되는 순서대로 잘 나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3개를 잡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직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엇이냐? A는 B는 C다. 이런 형태입니다. 키워드를 2개에서 3개 잡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기본입니다. 이제 응용이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응용이 된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기본 형태. 데이터 정리는 이 기본 형태가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모든 정보는 이렇게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아니고, 자, 이 로직 트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개를 겹칠 수 있습니다. 로직 트리 2개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보세요. 겹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A는 B는 C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가는, 나는, 타다. 이런 걸 나란히 나열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표로 정리를 해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세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오버슈팅 지문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자, 3번째 문단입니다. 3번째 문단에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여기서부터 필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여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거 제가 키워드 잡으면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자, 이게 하나의 논리 블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자, 이게 2번째 논리 블럭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이거를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보세요. 물가는 단기에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이게 하나의 논리 블럭이 될 겁니다. 로직 트리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반면 환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단기에서도니까 장기는 당연히 신축적인 거겠죠.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단기, 장기에 어떻습니까? 공통점을 올려서 short-term, long-term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경직은 신축 이런 식으로 관계도를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매트릭스가 딱 나오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ort-term과 long-term의 경직적이고 신축적이고 신축적이고 신축적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한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런 표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암기 과목 공부하실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직 트리를 하나, 둘 겹쳐가면서 셋, 넷 겹치면서 정리를 해내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깔끔하게. 이해됐어요? 아까 전에 봤던 사실은 17학년도에도 이게 있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거든요. 바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자, 이게 논리블록 하나예요. 자, 다음 사람은 자, 잘 보세요.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요소를 이용하여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정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요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정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자, 이게 두 번째 논리 블록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반면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접속사 막 난리 치는데 한국어에서 접속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논리블럭 하나, 논리블럭 두 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논리블럭입니다. 소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키워드 잡아야겠죠? 섬유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마지막 논리블럭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세 개 논리블럭인데 제가 이거 나란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세요. 탄수화물은 뭐고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성이 되고 이게 첫 번째 논리 블럭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은 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용하지 못합니다. 비섬유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반추동물은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직 트리 3개를 나란히 나열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 겁니까? 깔끔한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이죠, 눈에. 이 친구는 못하는데 이 친구는 할 수 있네. 이거를 왜 이런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뭔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이 지문 정리한 거나 이런 거 볼 때 표로 이렇게 매트릭스로 딱 정리를 해둔 걸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뭐 이런 거 읽어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해내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을 많이 부려요. 자 그런데 이런 게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직 트리를 하나, 둘, 셋 쌓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쌓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직 트리를 바탕으로 2개를 쌓으면 뭐가 나올 수 있다? 2개 이상을 쌓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을 쌓으면 매트릭스로 정리정돈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쌓는 건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을 쌓을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리려고 두 개만 가지고 온 거고, 대부분은 두 개에서 끝납니다. 일반적인 난이도는 두 개에서 끝나는데, 두 개보다 더 많아지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로직 트리의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정해져 있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향성을 양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양방향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양방향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높아진다라고 저는 느껴요. 정리되셨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또 계속 응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스펙트럼을 두 개 겹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주로 보는 함수 판때기가 나오죠. 3개 겹치면 3차원 좌표가 나올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게 다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데, 응용을 시키는 것 이전에 일단 기본적인 걸 세팅을 하자면 요 3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요 3개까지 이 2개를 생각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직 트리만 정리를 해도 거의 뭐 충분히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멋있게 정리해내는 거를 보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로직 트리를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잡으실 때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밸런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은 뭐예요? 입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항상 비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보세요. 동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 A면, 앞면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뭐가 같이 나와줘야 됩니까? 뒷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동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A에 대응되는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X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거라는 거고,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대체로 대조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만 사실은 대비되는 것만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대응되는 게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퍼즐 조각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퍼즐이라는 게 혼자서 퍼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퍼즐이 있으면 항상 여기에 되는 뭐가 있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키워드가 나올 때 반드시 그 키워드는 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키워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방금 본 거를 하나 보시면 보세요. 탄수화물을 이야기를 할 때 섬유소가 나왔더니 뭐가 나옵니까? 비섬유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X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보이세요? 사람이 나왔으면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A라고 하면은 A에 대응되는 반추동물인 B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키워드라는 게 항상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에 대응되는 어떤 짝이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직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신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할까요? 이해됐어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엮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밑줄을 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A가 나오면 B가 나오게 돼 있고, O가 나오면 X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을 때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장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냥 호적되지 말고 뒤에 분명히 단기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로 필요한 키워드를 제대로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로직 트리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꿈꾸는 되게 깔끔하고 깔쌈하고 멋있는 정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뭐도 나오겠어요? 여기 옆면. 난이도가 높아지면 지금 요 옆면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OX만 나옵니다. A와 B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고 불수능이었다, 정말로 불수능이었다라고 하는 수능들을 보시면은 비문학 지문에 A, B, C가 나옵니다. O, 세모, X 이런 게 나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O, 세모, X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키워드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이 바닥에 있으면서 특히 비문학에서 키워드 잡는 어떤 컨셉 아이디어들을 이제 볼 때 이것만큼 유용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로직 트리도 되게 많이 유용하긴 한데 이거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컨셉을 꼭 가지고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키워드 잡는, 키워드를 세팅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도 얼추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까먹거나 빼먹은 내용이 없지는 않을 터인데 그런 내용, 그래도 제가 지금 보니까 대체로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다른 팁들은 제가 이제 본 수업 진행을 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해온 거에 의문과 좀 고민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 아마 반짝이는, 번뜩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실제로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더 도움이 되실 거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도 제 최선은 아마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문학 지문을 읽는 지문을 읽고 비문학 지문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는 다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제 확인해보고 가능한 답들은 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이나 수업 문의나 이런 부분들은 제 그 상담 카톡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비문학 지문 읽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비문학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